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 okay.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화요일 저녁 8시입니다. 예, 새로 시간이 바뀌었죠. 지속교회 제야정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 지금 현재 90분이 들어오셨는데요. 계속 이제 더 많이 홍보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저녁에 뵀는데요. 그 사이에 이 정치권이 아주 격변하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까지 오늘부터 따지면은 D-29일이 됐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면요. 여러분 후보들이 정식으로 등록하는 시기고요. 다다음 주가 등록하는 날입니다. 이제 얼마 남았는데 이제 대한민국 운명이 어디로 갈지 중차대한 시각이 째깍째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중요한 주제들은 어떻게 보면 재미있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무게가 있는 그런 이슈들입니다. 오늘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가 총선판 개판된 조국당, 조국혁신당 이변, 총선 판세 흔드는 조국혁신당입니다. 두 번째가 민주당이 3톱, 국민의힘, 한동훈 원톱 선대위가 출범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긴급하게 발표된 게 한동훈 원톱 체제에서 조금 지금 아무래도 민주당 움직임을 보면서 국민의힘 선대위가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몰살된 비명, 박용진 의원까지 완전히 몰살됐습니다. 비명 친문에 조국이 메시아로 떴습니다. 자, 구세죽 조국, 이렇게 3가지 오늘 주제를 살펴볼 겁니다. 그 전에 오늘 짜투리 뉴스로 국민의힘 오늘 있었던 경선 결과, 아주 흥미로운 경선 결과 몇 가지 말씀드리고 바로 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도희님, 박경현님, 또 경한님 3분 스패너 여러분 오늘도 자원봉사해 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함께 우리 스패너 여러분들하고 중간중간 대화도 나누시고요. 또 필요하시면 오늘 지속교 제야정치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짜투리 뉴스 저도 흥미로운 짜투리 뉴스입니다. 오늘 그동안 궁금했었는데요. 서울 중성동을에서 하태경과 이혜훈 의원이 결선에 들어갔었잖아요. 경선이. 근데 이혜훈 전 의원이 이겼네요. 본선에 드디어 진출했습니다. 여기 중성동을, 여기는 아시겠지만 성동이 2개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모두 3개가 원래 있었는데 3개가 있죠. 이쪽 중성동을은 민주당의 대변인을 했던 그 뉴스 SBS 앵커 출신 있죠. 거기하고 이혜훈 의원하고 드디어 붙는데 거기 만만치 않은 지역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지역이고요. 두 번째, 또 하나 궁금한 거는 하남갑에서의 경선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분구 지역인데 소위 윤석열 후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옆에 수행실장을 했었고요.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호위무사라고 일컫는 이용 비례대표 의원이 본선행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따라서 이용 의원과 그 다음에 상대로 같이 싸울 사람이 바로 추미애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윤석열의 민주당이 원하는 구도가 짜여진 거네요. 그래서 윤석열 심판, 윤석열 정권 심판, 이런 민주당이 선거 프레임을 짜는 것, 이것이 더 이 하남갑 경선이나 또 언론에서 계속 부각할 것 같은데요. 이용 의원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오늘 도태우
관련 국민의힘에서도 또 이야기가 있었네요. 공관위가 경선을 거쳐서 대구 중남구에서 공천받은 도태우 후보가 경선에서 결정이 됐죠. 공천 취소 여부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공관위에 다시 또 논의를 좀 할 것을 공관위에 요청을 했고요. 지금 공관위가 논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용환 공관위원장이 말한 거는 오전 회의에서 도태우 후보 공천 번복 여부를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못 냈다. 추가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더 논의하겠다고 하니까 현재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시를 했을 정도라면 아마 도태우 후보의 공천이 취소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겁니다. 어제 홍준표 시장도 이 도태우 변호사 공천 재검토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죠.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뭐 또 이따 시간에서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도태우 박경여 우리 스패너님, 도태우 후보님 제발 잘 통과되시길 꼭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을 기억해 님도 우리가 도태우다. 예, 홍정표, 예, 하태경 그 인간 끝까지 애먹이네. 경선에 승복해야지 무슨 기자회견을 했나요? 그것까지 못 봤는데 어쨌든 결선에서 졌으면 무슨 누가 부정선거라도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손경애님 도태우 취소한다면 국힘 다 됐다. 예, 다니엘님 올만에 홍준표 바른말 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센슈도 지석교 오늘 제야정치에서도 제 입장에서는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결정된 공관위에서 결정됐죠. 이렇게 결정된 방침을 재검토해서 공천 취소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물론 이거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세 가지 주제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요. 오늘 간단하게 센슈의 한마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재검토해야 된다고 격렬하게 이런 의견을 냈던 비대위원회 3명의 비대위원, 광주 동나물 지역구에 출마한 박은식 비대위원 의사죠. 이분이 들었던 이러저러한 이유로 얘기했던 것, 또 김경률 비대위원, 한지아 비대위원 3명입니다. 이들이 중도층이라든지 중도층에 또 이번 총선 과정에서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논조로 얘기했는데요. 제가 그 선거공학적으로 또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도 도 변호사의 이 공천 만약에 재검토 취소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더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이미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까지 문제를 더 키워가면서 오히려 좌파들에게 또 민주당에게 빌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빌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된다면 짧게 저는 과학적으로 선거 마케팅과 선거 과학적으로 분석을 좀 할 수 있으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은사님도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 가지 오늘 이슈 중에서 차분하게 여러분들하고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이슈 들어가는 것 지석교의 제야정치의 무기 이겁니다. 첫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예, 저는 이렇게 해야지 재미가 있더라고요. 맺고 끊는 게 있는 것 같고. 자, 총선판 개판된 조국당 이변 오늘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국 혁신당의 등장에 따라서 도대체 우리 유권자 여러분 또 특별히 보수층 자유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또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총평을 좀 해드리고요. 분석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 여러분 또 여기 또 뭐 자꾸 그, 예, 4.15 총선 부정선거일 수 있다고 밝혀야 된다고 했는데도 그때는 시스템 자체가 부정할 수 없다고 딱 잡았더니 자기는 왜 부정이라고 하는지 뭐 이런. 아, 지금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나 보죠? 자, 그럼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자, 그 조국 혁신당의, 자, 그, 이제 여러분들 그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진지하게 보셔야, 오늘 주제는 보셔야 됩니다. 우선, 조국 신당 그 여론조사 지지율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대 총선 비례정당 선호도 조사입니다. 전체 정당 지지율이 아니고요. 자, 비례정당 선호도 조사. 자, 우리 아시아투데이에서 우리가 조사했던 겁니다. 자,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의 위성정당 21.7%, 조국 혁신당 더 높네요. 22.4%. 자, 국민의 미래 35%인데요. 봤더니 더불어민주연합 위성정당하고요. 조국당을 합치니까 이게 44%네요. 그러면 거의 국민의 미래에 더불어서 국민의 미래와 비교해 볼 때 거의 9%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요 결과가 우리 아시아투데이에서 조사했던 여론조사만이 아니고요. 지금 TV조선에서 조사한 것부터 JTBC 각 여론조사 기관들이 언론사와 함께하는 공동 여론조사에 동일하게 대충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됐습니다. 자, 여론조사 보셨죠? 심각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우리가 이거를요, 야, 선거도 부정선거 했으니까 여론조사도 부정여론조사야.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 있죠. 모집단을 이미 편향되게 짜놓은 여론조사의 꽃이라든지 이런 데 좌파 여론조사 기관 말고요. 갤럽부터 시작해서 자, 우파나 중도층 이런 오랜 기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여론조사 기관도 현재 이런 추세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을 따라잡았죠. 이거 잡으면서 4.10 이번 총선 지형이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그 망부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과 조국 범죄당이 합산하면 국힘이 부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힘 비상, 예, 망부성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총선 비례정당 투표에서 지금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는 응답자가 어쨌든 한 군데가 아니고요. 여론조사에 좌파 여론조사 기관 빼고요. 예,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비례정당보다 더 많게 나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하고 있는 지금 양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민주당이나 이 야권, 이 좌파들을 지지하고 있는 그 지지자들이 전국적인 것 말고요. 각 지역구도 아까 지금 보셨다시피 무슨 광진구도 있고 인천 원희룡 장관이 출마했던 계양구도 있고요. 또 정청래가 있는 마포울도 있죠. 이렇게 전국 곳곳에 주요 지금 총선에서 관심 지역 여기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러한 오차 범위들이 세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아시아투데이는 예, 그 전체 여론조사인데요. 지역구 여론조사를 보면 지역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합, 요 비례와 또 조국 신당과 국민의 미래를 조사한 조사들이 발표가 됐는데 자 볼게요. 전체적인 조사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정청래가 나오는 마포을 여기에 지역구의 비례대표 지지율이요. 그냥 단순하게 정당을 묻는 거에는 민주당이 36, 조국 신당은 8%입니다. 단순 정당을 물었을 때는 28대, 그러니까 민주당 36대 8. 이게 뭐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비례투표 질문에는 조국 혁신당이 24%고 민주연합이 13%입니다.
엄청난 차이. 이건 자그마치 11%나 오차범위 넘어서 조국 당이 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인천에 있는 원희룡 전 장관이 나간 개항을을 볼까요? 이 개항을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43%고요. 원희룡 후보가 원래 여론조사마다 다른데 이번에 나온 거는 원희룡이 35,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지만 조금 오차범위 끝자락에 붙어 있죠. 또 얼마 전에 조사는 거의 4% 차이, 그러니까 4에서 지금 보면 8%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이 작전 서운동을 자기가 끌고 오고, 그 다음에 개항을 저 1, 2동을 저쪽에다 붙이고 1, 2, 3동을 이러면서 자기가 이게 유리한 동네로 게리맨더링 하고 나서부터 요 지지율 차이가 원희룡과 이재명이 조금 더 벌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비겁하게 편법을 쓴 거죠. 여기서요,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 24%고 민주연합이 19%. 그러니까 여기서 5%나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위성정당보다 많은데 국민의 미래는요 25%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도 조국혁신당과 민주연합이 합치면 몇 퍼센트가 되냐면 43%가 되고요. 국민의 미래가 25%예요.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국민의 미래가 지고 있는 겁니다. 비례당에 있어서는. 지역구랑 완전히 다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김태호, 그 다음에 김두관, 지금 두 경남도지사가 지금 붙고 있는 경남 양산을이 있는데 여기는요. 지금 김태호 의원이 43%고 김두관이 43% 동률입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김태호가 1%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팽팽한, 이건 초접전 수준이 아니죠. 그냥 붙었습니다. 완전히. 경남 양산을은 왜냐면 아무래도 노무현, 이런 그 노무현 문재인 이쪽에 그 좌파 지지가 또 특히 경상도에서 센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경남 양산을에서도 비례대표를 한번 볼까요? 국민의 미래가 32%인데요. 조국혁신당이 20%고 민주연합이 15%, 둘이 합치면은 35%로 국민의 미래를 또 이깁니다. 궁금한 거는 여기서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있는데 개혁신당은 여기서는 4%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인천 개항을에서는 개혁신당은 이준석의 또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국신당이 뜨면서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소멸해 나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비상일 수 있지만 개혁신당은 비상은 아니고요. 이제 소멸정당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준석 정치 생명 완전히 조국 때문에 끝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결과를 볼 때 지금 총선이 이제 출발하는 상황입니다. D- 어제는 30, 오늘은 D-29입니다. 자, 총선의 전개 상황. 우려할 상황이 원고입니다. 당초 원래 총선에 지난 1월 달부터 시작한다고 볼 때요. 총선 출발은 민주당 우세로 시작됐었거든요. 쭉 민주당 우세로 시작됐는데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이 비명 행사, 비명 말살로 공천 파동이 상징되면서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의 9개월 만에 민주당 지지율을 앞선 거로 나오기도 하고요. 9개월 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앞섰습니다. 최근에. 또 그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렇게 민주당에게 거의 10% 이상 차이로 지다가 한동훈 위원장의 효과, 그 신선함, 그렇죠? 그 효과와 두 번째는 민주당의 공천 내홍, 이 파동 두 가지가 겹치면서 국민의힘이 앞섰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자, 요거 좀 제가 카메라를 조금 이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어제자 언론에서도 보세요. 매일경제에서는 이런 기사가 심지어 나와요. 보실래요? 이게 뭐죠? 이제 이 내용은 총선 요동,
근데 앞서는 국민의힘 여당, 비상 걸린 야당. 이런 기사가 이게 어제 기사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요게 총선 D-30 선거전 본격 돌입. 매일경제 어제자 일면 탑 기사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앞서고 민주당 비상 걸렸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어제 신문에 지금 나왔는데요. 이런 보도가 아직도 있지만, 그러니까 낙관론이죠. 이런 게 있지만 오늘 지속계 제야정치에서 센슈가 보기에는 지금 9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앞섰다가 다시 초박빙으로 접전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 등장으로요. 전자에 말씀드렸던 민주당의 공천 파동으로 등 돌렸던 야권 지지층이 조국 등장으로 인해서 야권 지지층들이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당 이러면서 등 돌린 야권 성향 유권자들, 이 좌파 성향 유권자들이 다시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비상 상황이, 그러니까 투표장을 나오면 투표율이 올라가잖아요. 비상 상황이 지금 드디어 들어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조국당을 찍기 위해서 현장에 투표장에 나오게 되면 나오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재명이 좋든 싫든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면 전체적으로 이재명의 공천 파동, 그 다음에 친문 세력, 그 다음에 비명 세력 다 말살되면서 이제 그 이재명이 이제 넌덜머리를 내고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서 총선은 투표를 하러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는 먼 산을 쳐다보면서 갈까 말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있었던 이 유권자들, 좌파 지지 성향 유권자들이 조국 신당이 우리 생각하고 맞는데 그럼 나가야겠는데 투표장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지지층이 이 조국당으로 유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지지층들이요. 중도 좌파까지도 중도층 내에 좌파적 성향이 일부 있는 데까지도 조국당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야권을 지지하는 파이가 피의자 조각이 피의자가 커질 수 있다는 파이가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오늘 센슈가 보기에는 비상한 상황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각 지역별 비례정당에 대한 주요 계양도 그렇고요. 경상남도 김두관 또 우리 김두감 민주당에서는 김두감 또 김태호가 있었던 양산도 그렇고요. 심지어 성남 안철수 의원이 나오는 분당갑 여기는 안철수와 이광재가 싸웁니다. 여기도 지역구 투표에서는 안철수가 큰 표차로 안철수가 그 큰 차이로 이광재를 이기고 있는데요. 비례대표에서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거의 국민의 미래에 비해서 오차범위 한참 밖으로 이기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 된 겁니다. 지역 곳곳이든 다 그렇습니다. 현재 좌파들 상황들은요. 그래서 그럼 좌파 내부를 지금 보겠습니다. 분위기들을. 야당 지지자들 좌파들은 사실상 이재명의 공천 과정을 보면서 거의 9개월 만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다가 또 오차 범위 내로 있다가 이렇게 지지율 차이가 있으면서 사실상 이 비명계와 친문계가 다 빠져나가면서 패배주의에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 패배주의가 좌파 내부에 그러니까 분열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던 상황에서 바로 민주당이 하나는 지지층 분산을 지지층이 쭉 분산돼 왔으니까요. 이게 이제 조국 신당이 어제 오늘 여론조사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다들 이제 신문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두 가지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재명은 지난주까지도 그렇죠. 지난주 일요일 날 지난주죠. 지난주까지도
조국 비례당이 조국 당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지? 이거를 함께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민주당 내부도 계속 지금 헷갈리고 있던 겁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국 당이 뜨면서 지지율이 자 6%, 9%, 뭐 11%, 15% 이렇게 막 치솟는 걸 보면서 이재명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러다 보니까 조국 당이 선명하게 내세운 윤석열 정권 심판 오히려 이런 선거 프레임이 확대되고 강화되잖아요. 이건 좋은데 이런 거랑 두 번째는 이러다 보면은 우리 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이거 표를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거랑 두 개가 헷갈렸었잖아요. 이러다가 이게 정리가 이제 된 겁니다. 하나는 자 좌파들이 분열주의 또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가 이제 이번 주에 정리된 좌파들 내부의 분위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지지층이 분산됐다가 조국 당으로 인해서 지지층들이 모여지는 것은 있는데 자 모여지는 효과에다가 이재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더불어민주연합 여기로 표가 더 많이 오는 게 본인의 주도권 본인이 리더십을 갖고 강력한 주도권으로 이 당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비례도 자기가 이끌어야 되고 민주당도 이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빵을 들고 몰빵 전술에 들어간 거고요. 하나의 분위기는 몰빵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두 번째는 민주당 내부도 어쨌든 살아남은 비명계, 살아남은 친문계가 있는 거고요. 여기도 총선 후에 자, 이걸 보니까 이거 조국당하고 지난번 총선 때처럼 열린민주당 이때처럼 연대하거나 합당할 수도 있지 않아? 이런 기대감이 솔솔 지금 솔솔 풀풀거리고 있는 겁니다. 센슈가 제가 최근에 이렇게 쭉 지금 민주당 내부 좌파들 내부의 분위기를 제가 지금 취재도 하고 지금 타진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야 이거 조국당? 이거 우리 함께 합당할 수도 있지 않아? 물론 조국당이든 민주당이든 뭐 총선이 끝나고 연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런 게 지금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들이 2020년 조국의 친조국 서초동의 개국본이라고 있었죠. 조국을 지키는 바로 열린민주당에서 비례대표 3명을 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조국과 민주당과 합당을 했죠. 결국은 조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우리 편이다. 이게 지금 좌파들 내부의 분위기인 겁니다. 머리가 지두엽님 센슈께서도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네요. 전략을 짜느라. 제가요 전략 전문가로서 과거 수십 년 동안 과거 좌파 내부에서 활동할 때도 늘 전략을 짰고 전략도 짜고 기획도 하고 그 다음에 정세 분석하고 그 다음에 행동할 때는 또 돌격대로 행동도 하고 이랬던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복잡하게 되고 머리 아프게 됩니다. 이게 제가 그러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차분하게 이제 전략을 짜기 위해서 이제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과연 조국당이 지지율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유가 뭐냐? 이걸 좀 볼까요? 큰 틀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이유가 이렇습니다. 조국당 지지율 급등. 우선은 그 좌파에는 민주당만 놓고 봐도 민주당 내에는 3가지 민주당과 그 지지층은 3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는 친이재명계, 뭐 우리가 흔히 개딸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개딸에 가입된 사람도 있고 가입 안 한 사람도 있죠. 거기 뭐죠? 제명이나 마을에 자 친이재명 세력. 두 번째 친문재인 세력. 이 친문재인 세력에는 친노무현 세력도 함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전라도 세력. 3군데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의 좌파 전통적인 지지 세력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과정에서 친이재명 세력이 문재인 세력을 거세하니까 일단 이재명의 거의 이 예측 불가능한 이 정상이 아닌 이러한 이 공천 이 혁명 과정, 그러니까 이재명식 사천 과정을 보면서 거의 실망할 대로 실망한 등을 돌린 지지층들이 있는 거고요.
이번 대거 지지층들이 등을 돌리면서 여론조사에서 완전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여론조사가 까꾸로 뒤바뀌어진 겁니다. 요 지지층들이 기본적으로 대거 조국당으로 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실망한 지지층들이 조국당에 몰려갔는데 이 몰려간 세력들이 누구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재명 체제에 부정적이고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 비판적인 아주 부정적인 넌덜머리를 낸 이 층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체제의 이 민주당의 또 비판적인 야권 지지층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호남 세력인 겁니다. 이념적으로는 자 진영별로 문재인 세력이 있는 거고 지역별로는 호남 세력이 있는데 이 둘을 조국혁신당이 다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호남 세력까지. 특히 왜 끌어들이냐. 조국당이 지금 내거는 게 선명하고 이렇습니다. 자, 목표 분명, 구호 감명. 이게 결정적입니다. 3년은 길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 목표 분명하죠. 구호 감명하죠. 이게 조국 신당이 야권 강성 지지층들, 좌파의 강성 지지층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쭉 끌어들이는 겁니다. 원래 야권은 좌파들은 강성 지지층이거든요. 이념도 강성이잖아요. 이러니까 구호도 선명해, 목표도 분명해. 그러니 애매모호하고 주로 이렇게 이 민주당은 이 중도층까지 쭉 끌어들이려니까 이 구호가 선명하지 않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조금 분명하거든요. 강성 지층이 전부 다 이쪽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보세요. 임종석이 지난번에 컷오프 되면서 국회에서 사실상 컷오프 되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회견 끝나고 뭐라 그랬냐면 자, 제가 기자회견 끝난 이후에 이제 왕십리에 있는 성동구 왕십리역에 있는 우리 그쪽으로 가서 다시 제가 선거운동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갔더니 거기에 이미 지지자들을 다 모아놓고 결집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막 지지자들이 와서 임종석 이러면서 떠들고 있는데 그때 옆에 있었던 한 개딸들이 와서 딱 한마디 했던 게 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종석, 성동구에 말뚝박아 놨어? 라고 하고 또 하나 있었습니다. 말뚝박아 놨어 보다 더 무서운 말이 뭐냐면요. 당신 전대협 의장했던 사람이 윤석열과 제대로 싸웠어? 이렇게 외쳤단 말이죠. 당신 전대협 의장이었던 사람이 윤석열과 제대로 싸웠어?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86 운동권, 이 특권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전면적으로 싸웠던 건 제대로 없던 겁니다. 결국은 사실은 이재명의 개딸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퇴진하라, 물러가라 목청 높였고 사실은 86 운동권 친 문재인 세력 비명계들은 조용했던 거거든요.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력들이 이제는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조국에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새 하는 말이요. 무서운 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조국 신당을 자 지역구는 민주당, 그죠? 비례는 조국당, 지민비조 이 세력들이 어떻게 급격히 이 바이러스처럼 여론이 확산되고 있냐면 요새 이런 말을 해요. 민주당은 좋겠네. 조국당이 있어서. 설득력 있지 않나요? 무섭지 않나요? 민주당은 좋겠네. 조국당이 있어서. 조국당이 다 싸워주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민주당이 좋습니까? 민주당이 못하는 건 조국당이 하는 거니까요. 이게 지금 좌파 내부의 여론조사가 급등하고 좌파들이 쭉 조국당으로 가는 첫 번째 지금 상황입니다. 자, 어제 박용진 의원이 비명 행사에 박용진 의원마저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는 비명 학살까지 됐잖아요. 자, 이제 비명이 완전히 학살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부터 또 등을 돌리면 투표를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넌덜머리가 나니까 이재명의 이 공천 학살에 사당화되는 이재명 당에. 그런데 어제 비명 행사된 박용진의 이 지지했던 이 지지자들도 갈 데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이것도 전부 다 조국당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이 세력들도 다 아마 조국당으로 갈 거예요.
박용진에 의해서 어제 비명 학살된 이 세력들 마지막 남은 박용진을 전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용진은 단순히 강북구의 하나의 후보가 아니라 상징성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이 문재인과 만나서 범좌파들의 위성정당으로 가자, 범좌파 연합으로 가자 해서 지금 이재명이 선택한 위성정당 있잖아요. 근데 봤더니 그 위성정당에 진보당 들어와. 그렇죠? 자, 두 번째 용해인이라고 앞서 용해인 의원이라고 앞장선 새진보 연합 들어와. 세 번째 민주당이 지금까지 가끔 촛불 집회할 때 밖에서 함께했던 좌파 시민단체 들어와. 이 세 개가 들어왔는데 지금 시끄럽잖아요. 여기 이재명이 선택한 바로 비례 위성정당에 대해서 원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좌파들 내부도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 부정적인 지지자들, 특히 또 호남 유권자, 이재명이 선택한 이 위성정당에 대단히 부정적인데 이 호남 유권자 중에 좌파들 내부도 주사파가 있고요. 주사파에 반대하는 좌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념적으로는 이재명이 지금 연대하고 있는 이 위성정당의 주사파 일변도의 위성정당이요. 이 종북파 일변도의 위성정당. 여기에 실망한 민주당의 좌파 전통적 지지층들이 지금 등을 돌리면서 나 거기 찍기 싫어.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으로 택했다는 이 분석들이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호남 지지층들이 이낙연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낙연으로 가지 않고요. 조국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황당한 거죠. 이낙연이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당은 조국 당보다 비례해서 지금 심지어 호남에서도 이낙연 당이 조국 당에 밀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는 바로 이유인 겁니다. 자, 좌파 진영이 조국 당이 뜨면서 헷갈리다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판정이 됐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조국 당 지금부터 지지율 센슈가 볼 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 이런 분위기에서 민주당이 이제 조국 당을 어쩔 수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계속 연대할 거다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은 또 지지자들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조국 당에 이른바 몰빵하자 이런 거 홍보하는 건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국 혁신당이 약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몰빵 하나 조국 혁신당으로 가나 어디로 가나 다 똑같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러한 방법으로 이 전술들이 변화될 겁니다. 왜? 그럴수록 민주당의 비례 민주연합이나 또 조국당의 조국혁신당이나 이 두 개가 상승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지금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미래를 넘어선 겁니다. 시너지로 국민의 미래를 앞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시너지 효과를. 이게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조국 신당이 이제 야권 전체, 좌파 전체의 파이를 막 키우면서 중도층 내부에 좌파적 성향이 있는 데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시너지가 나고 있고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게 오늘의 결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겁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어떻게 할 거냐. 이것들 국민의힘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국민의힘 초반 분위기 선거 초반에는요. 조국신당에 대해서 아무런 조국신당이 나올지도 몰랐죠. 왜냐하면 2심에서 조국이 실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허를 찔른 거죠. 완전히 허가 찔렸죠. 이제 처음부터 조국신당에 큰 신경도 쓰지 않았고요. 또 조국이 자녀 입시 비리에 징역 2년까지 받았는데 또 조국이 당선되더라도 대법에서 또 판결이 나오면 그다음에 또 그러면 징역 살게 되면 그러면 국회의원 딱지 또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 나오더라도 선거판 전체 판세에 큰 변수가 되긴 힘들어. 이게 처음의 생각이었죠. 그럼 지금은 자 이제 조국 신당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돌풍이 불고 있고요. 국민의힘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 걸렸습니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고요. 조국 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엊그제 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연대 그거는 범죄자 연대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이 바람 차단에 나섰지만 바람이 차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역부족입니다.
바람 차단 안 되고 역부족이다. 자,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쳐서 150석을 만약에 300석 중에 150석을 확보하면요. 좌파의 승리입니다. 이번 선거는. 상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자유우파 진영이 완전 패배주의에 빠졌고 과반수는 택도 없다.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졌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뜨면서 다시 과반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과 승리의 분위기를 또 가졌던 거죠.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이거 조국당이 민주당과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민주당 좌파들 내부는 150석 달성 가능하다. 과반. 이렇게 승리의 분위기로 가고 있고 우리는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갈 수 있어? 정말 좌파가 설마 과반할까? 말도 안 돼. 우리가 과반하겠지. 그래도 한동훈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아닌데? 하는 긴장하는 분위기고 지금 내부가 자유파 국민의힘 두 가지의 분위기들이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선거 프레임이 짜여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권 심판론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기하고 있는 그죠? 운동권 심판론, 결국 야권 민주당 심판론으로 프레임이 교체돼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조국이 뜨면서 이재명 대 한동훈의 얼굴이 갑자기 여기서 조국이 뜨면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또 조국과 윤석열이 또 뜨고 있는 대통령이 뜨고 있는 이런 선거 프레임이 또 개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선거 프레임이 혼전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뭉희님, 맥 빠지는 소리지만 끝까지 정세 분석의 결과. 이뭉희님, 지금 저도 지금 맥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선거의 프레임이 혼전에 들어가면서 저도 맥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국은 다시 검찰 독재 프레임이 다시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8시 40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 긴장의 지두엽님, 긴장의 끈을 해야죠. 손경인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센슈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국민의힘 대응 방안. 여기서 문제만 지적하면 기운이 빠지니까요. 자, 센슈가 생각하는 국민의힘 대응 방안.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제기하는 3축 방안 3가지를 제시합니다. 3축 방안. 우리 미사일도 북한에 대해 우리 안보 체계, 미사일 대응체도 3축 체계가 있잖아요. 국민의힘 박향수님 뭉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조직적 측면 1축, 3축 체계 1축, 조직 전략. 자, 민주당은요, 조국당이 뜨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분열돼 나갔던 좌파의 지지층들이 똘똘 뭉치면서 심지어는 중도층에 있는 중도층도 하나가 아닙니다. 그 안에도 좀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 또 그냥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죠. 일반적으로 중도층은요, 100으로 놓고 보면, 자, 100으로 놓고 보면 거기에 좌파 지지층이 좀 더 많습니다. 중도층 안에도. 333이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이 중도층에 있는 좌파 약간의 성향까지도 끌어오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1축의 조직 전략으로서 우리는 우파의 지지층을 더 결집하고 모아나가야 되는데 과연 우파의 조직 전략으로서 더 모아나가는 1축으로서 모아나가느냐, 아니면 우파의 지지층들을 이반시키고 좀 뭔가 와해시키고 이러는 조직 전략을 지금 벌이고 있느냐. 그런 면에서 도태우의 이번 공천의 문제는 제가 얘기할 때, 자, 우파의 지지층을 지금은 조직 전략으로서 우파의 지지층이 있는데, 자, 호남에서 전라도에서 민주당을 찍는 투표율과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을 찍는 지지율을 늘 보면 총선 지지율은 전라도가 더 많거든요. 그건 그만큼 좌파들이 더 강하게 결집되어 있는 거죠. 지금까지의 우리 모든 투표에 대통령이든 총선의 투표를 보면. 그러면 이번엔 마찬가지로 이번에 똑같이 좌파는 더 결집해서 투표율이 올라가는데 대구 경북에서 우파는 지지율이 떨어져. 이러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래서 조직 전략의 제1축은 이번에는 더욱더 우파를 결집하기 위한 다지고 굳히기 전략. 우파를 더 다지고 완전히 굳히고, 그래서 좌파가 뭉치는 것 이상으로 우파가 뭉쳐야 된다. 그런 조직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게 1축이다. 그래서 도태우를 아웃시키면 대구 경북부터 전국적인 우파의 지지 세력이 더 와해되거나 실망해서 등을 돌릴 거다. 이재명이 친명과 비명계를, 그죠? 비명계와 친문을 전부 거세하는 것과 똑같이 효과로, 그것으로 좌파들이 다 분열됐잖아요. 똑같이 도태우를 아웃시키는 건 그것과 똑같은 행위다. 큰 결정적으로 패착이다. 이게 1축. 자, 그래서 국민의힘 대응방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시죠? 자, 두 번째 2축. 정책축입니다. 공약축. 공약 전략. 뭐냐?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투트랙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쌍끌이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더욱더 민생에 집중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모든 메시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 정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메시지는 모든 게 정치 메시지입니다. 이거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통령과 더불어서 실제 민생과 정책적 공약의 메시지를 분산시켜야 됩니다. 매일 아침에 TV를 켜고 뉴스 듣고 저녁 뉴스 들으면 맨날 이재명 떠들면 한동훈 또 떠들고 두 사람이 떠들면서 맨날 죽이고 죽자 이렇잖아요. 이렇게 이걸 보는 중도층이 어떻겠습니까? 정치적 메시지는 적당해야죠. 핵심과 폐부를 찌르는 적절한 정치 메시지가 필요하죠. 그것만 있습니다, 지금은. 따라서 정책적 민생의 메시지도 함께 여기서 똑같이 내걸어야 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2축인 공약 전략입니다. 안 그러면 개싸움 하는 걸 본다니까, 중도층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이 맞아요. 설득력 있고 아주 좋습니다. 대중선동에. 그런데 계속 반복되면 30일 동안 이게 귀에 계속 오죠. 그럼 개싸움 하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무관층들 많습니다. 여러분같이 정치 관심 있는 층들도 있지만. 자, 세 번째 3축. 뭐냐? 자, 좌파 폭로, 정치 폭로축입니다. 3축, 정치 폭로축. 정치 폭로 선동입니다. 이거를 한동훈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분산시켜야 된다. 한동훈으로 지금까지, 자, 북치고 장구치고 전부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해왔죠, 지금까지. 근데 오늘 민주당이 어떻습니까? 자, 선대위 3축으로 갔습니다. 자, 김부겸은 영남권을 누빌 겁니다. 그렇죠? 이해찬은 수도권을 누빌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 전국을 누빌 겁니다. 이제 대중을 정치적으로 좌파를 폭로하고 대중을 선동하는 것, 이제 다양화시켜야 됩니다. 한 사람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요, 슈퍼맨 영화를 봐도 슈퍼맨이 맨날 혼자 싸우다가 나중에 지쳐요. 지칠 대로 악당들에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슈퍼맨이 다른 영웅들, 어벤져스를, 마블 영화 보면 다른 영웅들이 또 나타나서 어떻습니까?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러나 슈퍼맨보다는 못해. 그렇지만 슈퍼맨 옆에서 작은 힘을 덧붙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 보면 토르 영화를 봐도 토르가 최고입니다. 망치 갖고 싸우는 거. 우주에서 최고죠. 근데 나중에 보면 토르도 힘이 들어, 지치니까. 그럼 옆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잖아요. 이렇지 않고 내가 최고야 슈퍼맨, 내가 최고야 토르, 이 망치면 다 죽여. 이러다가 뒤통수 맞는 겁니다. 예. 잔내에 장사 없다고 계속 두들겨 맞다 보면 지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으로 집중된 정치 폭로, 좌파들의 대중 선동, 좌파들을 무력화하는 선동, 한동훈 힘 갖고 혼자 이제 안 됩니다. 왜? 그 면에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한동훈,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했던 꼭지 있죠? 두 번째 한동훈, 자, 민주당 3톱, 국힘 한동훈 1톱 선대위. 이거 두 번째 꼭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론조사 띄워주십시오. 여론조사. 한동훈 효과 언제까지? 보십시오, 여러분. 국민의힘 41.9%.
그렇죠? 민주당 43%.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MBC 여론조사 국민의힘 39%, 민주당 34%. 오차 범위 내죠. 팽팽합니다. 자, 리얼미터 여러분 좌파적 약간의 계열의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 김어준보다는 안 하지만 나름대로 좌파의 약간 성향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자, 그 다음에 MBC 여론조사 이쪽에서는 민주당이 밀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한동훈의 효과 언제까지 갈 거냐 이겁니다.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어저께 언론들 주요 언론에서 나왔듯이 앞서는 여당 비상 걸린 야당 거꾸로입니다 지금. 예. 뒤집어지는 여론 비상 걸린 국민의힘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각 당 선대위 체제.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서는 선대위 공식 출범했습니다. 드디어 무슨 비명계니 친명계니 아니면 반문이니 비문이니 할 것 없이 똘똘 오늘 3톱 체제로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오늘 첫 회의에서 이해찬 공천 갈등 다 지나갔다. 새 분열적 요소 없어졌다. 김부겸 후보자들 이제 입단속 당부해자. 후보자들 입단속해라. 오늘 민주당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모두 파란색 점퍼를 입고요. 이들이 오늘 내걸었던 건 이겁니다. 못 살겠다 경제폭망. 못 살겠다 김건희 게이트. 이런 피켓을 정권 심판고를 외쳤습니다. 예전에 아시죠? 우리 옛날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 정권 그 당시인가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 당시 있었던 걸 다시 흉내내서 경제폭망이라고 오늘 정권 심판고를 내걸었는데 자 오늘 이해찬 이번 총선 내가 현실 정치를 떠났지만 이제 이번만큼은 절대 놓칠 수 없다. 모두 선대위에 합류했다. 절실한 심정으로. 오늘 이해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오늘 저 구호 보세요. 저들이 윤석열 정권 심판하면서 못 살겠다 경제폭망 옛날 이승만 정권 당시 그 당시 때 못 살겠다 김건희 김부겸이 들고 있죠. 못 살겠다 범인 도피 국정농단 정권 이거는 지금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에 간 것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4월 10일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저렇게 똘똘 뭉친 3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김부겸 전 총리는요. 대구에서 김문수 전 지사님을 이기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김부겸 전 총리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아시죠? 대구분들, 대구 경북. 그러니까 그 영남권을 돌 겁니다. 이번에 지금 경남 양산이든 경남 소위 낙동강 벨트를 다 김부겸이 돌 거고요. 이해찬은 수도권을 돌 겁니다. 심지어 김부겸 전 총리 오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심판론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자, 잘 들으십시오.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겠냐는 아니란 마음과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이게 왜냐면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파괴력 있는 선거 이슈나 대립구도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아는 겁니다. 정권 심판이 이것만 갖고는 쉽지 않다. 싸움할 때. 그러니까 폭발력이나 파괴력 있는 이슈 이것만 갖고는 쉽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김부겸은 선거를 워낙 많이 한 선거의 꾼입니다. 선거의 도사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걸 하냐면 특히 후보자들이 자극적 표현을 쓰는 말실수 이런 거나 또는 잘못된 행동을 하면 선거 전체를 망칠 수 있다. 요 하나의 실수가 선거판 전체를 망칠 수 있으니까 재차 입단속을 하면서 조심하라고 선거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 김부겸 전 총리가 강조를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우리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요. 어떤 일들이. 자, 이거 좀 비춰주실래요? 제가 너무 하다 황당해서 갖고 왔는데요. 이겁니다. 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벌써 축 당선 케이크 커팅식 총선은 한 달 남았는데 이게 박덕흠 의원이요. 경선에서 통과되니까 충청북도 옥천 소방서에 있는 간부 공무원하고
또 그 지역에 모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역 토 세력들의 모임이죠. 박덕흠을 좋아하는 모임들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K에 22대 국회의원 4선 지금 3선 의원인데 지금 3선 의원이거든요. 근데 이미 4선 의원이 됐어. 이분은. 예? 그래서 4선 의원 당선 축하 저 케이크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박덕흠 의원 이거는 조금 오해가 있다. 자기도 모르고 갔는데 이게 갖고 왔다. 그러면서 자기는 촛불도 안 껐다고 얘기했다가 보니까 촛불 끄는 사진까지 다 지금 걸린 겁니다. 촛불 끄고. 자기는 그냥 나왔대. 여기 갔다가 이거 보고. 근데 촛불 끄고 있는 모습 보이죠? 예?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왜곡된 부분이 있지만 이런 일이 빚어졌다. 그리고 그 지역의 토 세력들이요. 금사모, 금강을 사랑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해서 당선 축하. 이런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보도가 나오니까 이걸 갖고 경고했다는데요. 여러분, 자, 박덕흠 이런 분들이 공천에서 이번에 됐다고 이렇게 즐기고 4선 의원 됐다고 이미 케이크 만들 때요. 여러분, 민주당과 그 비례정당, 그렇죠?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조국당, 이들은요, 입에 칼을 갈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시키기 위해서 공천된 사람은요,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진짜 조기종식 시키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과반을 넘자. 윤석열 정권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자. 왜? 지금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가 또 터지면 자꾸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서 정말 투쟁을 위한 우리가 투사로서 투쟁을 불사르고 국회의원이면서 신분은 국회의원인데 마음속은 민주당의 비례연합 정당들, 그죠? 그 좌파, 종북 주사파 이들이 다 국회 들어가서 마음속은 주사파 활동가들로 윤석열 정부와 싸우겠다고 막 여기서 입에 칼을 갈고 실제 뒤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비상한 각오를 다지고 있거든요. 이게 좌파입니다. 진짜 좌파. 그런데 우리는 케이크 자르고 촛불 끄고 야 내가 국회의원 됐다.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토 세력들이 야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또 됐다 하고 자기들 가문의 영광 또 잘 아는 사람이 또 4선 의원 됐으니까 뭐 나중에 무슨 또 뭐 청탁이라 하겠죠. 그런 거. 이거에 빠져 있을 때 좌파들은 눈에 불을 켜고 윤석열과 이 남한 사회의 자유민주 체제를 흔들어 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 공천된 사람들의 현실인 겁니다. 진짜 싸울 사람들은 다 잘라버리고 아무도 없고 22대 국회 보나마나 지금 뻔한 거예요. 보나마나. 이 조국당과 민주당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비례에서는 더 앞서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축하 케이크나 자르고 있으면 국민들이 중도파들이 표 찍어주겠습니까? 중도층들이 그래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돼. 그래서 정북 주사파 이거 위험하니까 절대로 표를 주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국민의힘 다 찍어줘야지. 중도층이 그렇습니까? 만만의 콩떡이에요. 밥 벌어먹고 살고 직장 다니라고 오늘도 나가서 사과나 딸기 사 먹기 과일값 비싸니까 못 먹고 오늘도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한 달 벌어 한 달 먹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막 투표 국민의힘 찍을 줄 아세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저런 그 축하 케이크까지 니들끼리 축하 케이크나 니들 아가리에나 잘 넣어라. 나는 민주당 찍을래. 꼴 보기 싫어. 이러면서 하는 게 국민의 상당수 개돼지 같다고 우리가 욕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도 수준인 거예요. 공천받은 사람들. 예? 박덕흠만 이럴 줄 아세요? 영남권 의원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예? 나는 대통령하고 잘 알아. 또 이번에 국회의원 됐으니까 대통령을 지켜야지. 대통령을 왜 지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지 뭐 대통령 지키려고 국회의원 하는 거예요? 대통령 뭐 똘마냐? 대통령 뭐 아들이야? 대통령이 아니라 자유민주 체제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거를 어떻게 하든 지키려고 하는 대통령을 그래서 지키는 거지.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대통령을 지켜? 이따위 사고방식이나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상당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자 한동훈 효과 그래 언제까지 한동훈 계속 아까 지지를 보셨죠? 자 센슈의 결론입니다. 아까 대안은 제시했습니다. 아까 대안 제가 제시했죠?
대안 제시했나? 제가 다 센슈가 전략가니까 대안까지 다 갖고 온 겁니다. 대안 다 제시 안 했구나. 그 다음에 삼축방안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조국에 대해서 공격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녀 입시 비리 문제 제대로 공격 안 했습니다. 툭툭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얘기했지. 국민의힘 전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황운하 울산시장 국정농단도 그렇지만 특히 조국에 대해서 전면적인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빨리 국민의힘이 선대위 체제를 한동훈 원톱에다가 저 밑에 나경원도 봤더니 원래는 한동훈과 두 번째는 윤재욱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하기로 했었대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선거 경험이 많아서 선거 경험 많고 선거 실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윤재욱 원내대표가요 뭘 할 거냐면 공동선대위원장인데 뭘 할 거냐 윤재욱 원내대표가 선거를 다 이렇게 운영하는 그거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한대요. 윤재욱 원내대표 영남권에서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곳에서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당선됐잖아요. 무슨 이 사람이 선거 경험이 많아요. 수도권에서 살얼음판에서 윤상현 의원처럼 윤상현 또 윤상현이 살얼음판 걷는 이런 선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무슨 선거를 많이 했다고 경험이 있다 그래요. 택도 없는 얘기지. 이렇게 과장한 역량 과장, 능력 과장 이런 선대위를 왜 만드냐고. 그랬더니 내부에서 아무래도 조국 신당이 뜨니까 비상이 걸려 불안했나 보지. 그러니까 나경원, 원희룡, 윤재욱, 안철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일단 원톱이래. 그 밑에 깔아버린대. 스키다시시 깔아. 그래가지고 안철수는 뭐 경기도, 나경원은 서울, 원희룡은 인천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오늘 발표 다행이네요. 이거 잘 될지. 아니 왜 이뇨한 같은 분들을 중도층에 소구력 있고 이뇨한 광주 출신이라서 호남은요 지금 경기 인천 지역이 국민의힘이 모두 어려운 게 뭐냐면 서울은 이겨도 경기 인천 어려운 건 호남세가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뇨한 같은 사람은 호남 출신이거든요. 경기 인천을 이뇨한을 누벼야죠. 이뇨한 같은 체제로. 왜 이뇨한을 빼는 겁니다. 다 자원이 있는데도 이뇨한을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 이뇨한을 선대위원장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투톱 체제로. 호남 출신이잖아. 또 중도층이잖아. 얼마나 말 잘하겠어요. 검증됐잖아요. 왜 이런 사람은 안 쓰고 밑에 자꾸 깔고 혼자서 다 하려고 그러냐고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한동훈 위원장 제가 오늘 처음으로 비판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맨날 제가 지지했고 한동훈 위원장 한빠입니다 제가. 그런데 왜 혼자 다 하려고 하냐고. 슈퍼맨도 토르도 혼자 하다가 가랑비에 어쩌다가 다 나중에 골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할 거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잘하는 건 하라 이거야. 더 누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자원들 적극적으로 써먹을 거를 오늘 아시아투데이에서 제가 오늘 열 받을만 해요. 이따위 식으로 지금 상황이 지금 어려운데 긴장해가지고 해야지. 촛불이나 끄고 말이야. 케이크에다가 4소년 촛불 끄고 이런 촛불 끄는 거 이 누구야? 김덕흠이야? 김태형이야? 이거 이름도 좀 모르겠어요. 김 뭐야? 응? 이름 외우기 싫어. 이 삼선 의원. 여기만 촛불 끌 줄 아세요? 다른 데는 케이크에다 촛불 안 켰을 것 같습니까? 이상 다음번 세 번째 꼭지 들어갑니다. 세 번째 꼭지. 자, 몰살된 비명. 조국에 헛찔린 이재명 당권입니다. 이건 좀 짧은데요. 그래서 정말 짧습니다. 앞단에 제가 총선 판세 흔드는 조국 신당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있습니다. 조국에 헛찔린 이재명 당권. 자, 몰살된 비명 친문의 조국이 구세주. 자, 요거는요. 맑은 순이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대표님. 이거 흥분 안 할 수가 없어요, 맑은 순이님. 예? 지금 진짜 싸우는 자유우파의 사람들을 막 다 떨어뜨리거나 막 다 날아가고 정말 이 촛불이나 케이크에다 촛불이나 끄는 자들이나 다 공천 주고 또 시스템 공천상 현역이 다 당선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공천이에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시스템 공천상 다 현역이 당선되게 돼 있다고요. 국민의힘. 그 현역들이요. 다 자기 배에 기름 끼고 자기 가문의 영광이고 다 자기 사익 추구하고 이러지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다 지역 토 세력들하고 손잡고 그들 이권이나 옆에서 또 해주고 그렇죠. 정말 괜찮은 사람 없으면 진짜 괜찮은 장자원들은 다 그만두고 진짜 알짜배기는 그만두고 쭉쟁이들만 다 들어와 있잖아요. 또 나 대통령하고 말이야 대통령 해외 나갔는데 나한테 전화했어. 그래서 내가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난 너무 힘들 막 이런 자들이나 다 들어와 있잖아요. 공천에. 이 심각한 겁니다. 박연숙님. 이 자들이 22대 총선 22대 국회 가서 제대로 싸울 줄 아세요? 싸운 적도 없고. 첫째. 자, 왜 못 싸우냐? 두 번. 첫째. 자유민주 체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념적으로 교육받고 지가 스스로 학습하고 훈련한 적이 없다. 그냥 대한민국에 사니까 나는 자유민주 체제, 자유주의 이념에 철저해. 이렇게 레토릭으로 그냥 하는 얘기예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센슈는 어떻습니까? 사회주의 학습을 하고 사회주의에 무장되고 또 사회주의 혁명을 남한 사회에서 실현하려고 제가 노력했잖아요. 투쟁하고 부모와도 인연을 끊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전향한 입장에서는 자유민주 이념이 어떤지 자유민주 체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알잖아요. 자유민주 이념도 속속들이 다 공부했죠. 주사파 공부도 하고 왜 적을 알아야 지피지기 하니까.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 자유민주 이념 제대로 공부했습니까? 두 번째, 자유민주 이념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국회에서 국정활동 하잖아요. 월급 1억 넘는 월급 받고 의정활동 하잖아요. 그게 무슨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활동입니까? 월급 받고 그냥 법안이나 하고 또 남들 법안 내면 대표 발의하면 옆에다 사인이나 같이 해주고 이 사람들이 언제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했어요? 활동한 적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국회법, 입법을 보면요. 예? 그 동네 입법 또는 자기네 동네 무슨 다리 세워달라. 노인정 만들어달라. 국가 예산 따는 거. 이거 했잖아요. 그들이 무슨 자유민주 체제에서 투쟁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흥분하는 겁니다. 내년 22대 총선 내일 모레 한 달 후에 벌어질 일도 똑같다 이거예요. 한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응? 좌파들은요, 일당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들어가는 자들, 제가 얼굴도 알고 대충 알거든요. 제가 압니다. 누군지. 이 자들이요, 일당백입니다. 똘똘똘똘 종북주사파에서 의식화돼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종북주사파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이들의 투쟁력, 밥 먹고 3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맨날 했던 게 거리에서 투쟁만 한 거예요, 투쟁만. 그러니까 밥 먹고 맨날 투쟁만 한 이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민경우 같은 정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함은경 정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자, 세 번째 말씀드린 조국에 헛찔린 이재명 당권 몰살된 비명 친문의 조국이 구세주. 자,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9시부터 TV조선 뉴스 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하나, 비명계 중에서요, 비명계와 친문계 중에서 사실상 싸울 만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홍영표, 서른 이런 사람들입니다. 진짜 제대로 싸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탈당하거나 박용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들은 전부 탈당하거나 컷오프 됐기 때문에 지금 자, 민주당의 이재명 당내에서는 이번 총선 끝난 다음에 이재명에게 대응해서 당권은 투쟁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사람들은 다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인물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그래도 문재인 때 뭐 역할했던 사람들 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도 몇 사람들 문재인 밑에서 청와대에도 있었고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 있잖아. 있지요. 이런 사람들이요. 살아남은 사람 전투력도 다 상실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당에 다 타협적으로 그죠? 무릎을 꿇고 꼬리 내리고 다 이재명 가랭이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문재인 때 뭐 했던 사람? 이런 사람? 그래도 이들이 남아있잖아?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다 꼬리 내리고 이재명 가랭이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끝! 세 번째는요. 민주당이 이번에 비례대표로 민주연합 있잖아요. 여기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여기 내에서 혹시라도 이재명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들이 없어? 혹시라도?
왜냐면 거기서도 국회의원 한 10명 나오니까 여기요. 오히려 정통 586 세력들을 전부 다 거세시켰잖아요, 이번에. 이걸 정규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직적으로 그렇게, 왜냐면 이들이 정규군이라는 건 전대협 한총련이라는 조직이 지금 있거든요. 그 밑에 다 있습니다, 지금. 졸업한 애들 있잖아요. 전대협 동호회. 이런 거 다 있어요. 이들이 조직적인데 이게 아니라 각계로 혼자 있으면서 또 조그마한 조직들, 이게 다 뭉쳐있는 게 바로 이게 더불어 이 민주연합, 이 좌파 시민단체들이거든요. 이쪽에. 얘네들은 오히려 게릴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정규군을 쳐내고 게릴라들이 이번에 데리고 온 겁니다. 이재명이. 그래서 이 안에는 반 이재명은커녕 더욱더 이재명이 이번에 총선 끝나고요. 자, 윤석열 정권 싸우러 퇴진 투쟁할 때 이들을 게릴라를 전면에 앞세울 겁니다. 예전에는 문재인 세력을 앞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세력이니까 이번에 경선에서 떨어진, 전라도에서 경선에서 떨어진 자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김남국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부동산 거사 있잖아요. 저쪽에 상도동에. 그죠? 그자도 떨어졌잖아요. 이런 개별적인 자들이 문재인 밑에서 있었던 자들이 싸웠는데 이제는 게릴라들이 와서 싸울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반 이재명 세력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대안은요. 조국이 헛질린 몰살된 비명 친문에 조국이 구세주라는 얘기는 이제 조국이 상승세와 이 총선 결과를 갖고 외곽에서 조국당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조국당이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조국당이 민주당이 지금 여론조사에서는요. 조국당을 볼 때 민주당이 한 10석, 조국당이 한 9석, 20석 중에서요. 민주당과 조국당이 비슷비슷하게 가져갈 거거든요. 그렇다면 엄청난 세력입니다. 따라서 조국은 외곽에서도 강력한 원내 교섭단체는 못 만들지만 10석이라는 강력한 자기 의회 내 정치적 집단을, 세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언제든지 민주당하고 연합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다예요, 걔네들은. 열린민주당 때 그때 통합했잖아요. 합당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합당을 조국이 밀고 들어가면 이거는 전투력도 상실해, 의지도 상실해, 이재명한테 꼬리 내리고 가랭이 밑으로 들어가, 이런 세력과 다르게 조국을 중심으로 다시 뭉칠 수 있습니다. 조국이 이재명에게 대항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조국은 절대로 이재명처럼 문재인의 뒤통수를 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재인의 뒤통수를 치지 않아요. 그리고 더불어 민주연합 있죠? 이 좌파당 지금 얘네들하고도 조국이 쉽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비례대표끼리 둘이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쪽은요 완전한 종북주사파들이고요. 종북주사파. 이 조국은 주사파를 반대하는 반주사파 세력입니다. 산호맹 세력은 주체 사상을 싫어해요. 주사파를 싫어합니다. 산호맹 세력은. 그래서 문재인하고 똘똘 뭉치는 게 조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문 세력들도 조국을 대환영하고 언제든지 조국을 중심으로 뭉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임종석도 아니고 이인영도 아니라는 얘기죠. 자, 여섯 번째, 전대협 여섯 번째, 이재명은 일단 조국을 크게 경계도 하지만 또 경계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거 아세요? 조국은 산호맹 출신입니다. 정진상이 산호맹 출신입니다. 그 정진상이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그만두고 정진상이 동부연합을 끌어들여가지고 자 이재명과 연결시켜주고 그 정진상이요. 자 이재명이 성남시장 그만두고 경기도지사로 갈 때 이재명이 누구를 끌어들였냐면 성남시장 후보로 은수미를 끌어들였는데요. 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는 누구냐? 산호맹 출신입니다. 산호맹 중앙위원. 자 은수미 산호맹 중앙위원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은수미 그다음에 박노해 노동의 새벽 백태웅 예? 이런 사람들이 중앙위원입니다. 그 은수미를 끌어들여서 이재명, 은수미, 정진상 그리고 그 은수미가 나 여기 성남시장 하니까 빨리 와 하고 조국은 중앙위원 아닙니다. 저 밑에급 조국은 앞에서 전투부대가 아닙니다. 저 뒤에서 글이나 쓰는 이렇게 밖에 나서지도 않아요. 그 조국을 또 끌어들여서 이재명, 은수미 조국 같이 이렇게 성남시 때 사진 찍고
그걸 같이 어울렸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조국을 잘 압니다. 산호맹을. 따라서 산호맹에 대한 조국에 대한 경계를 이재명이 문재인처럼 강력하게 경계를 하고 이러질 않습니다. 정진상 때문에 정진상이 충분히 중간에서 조국과 이런 것들을 거중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세 가지 오늘 듣도 보도 못했던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어떠세요? 이런 얘기 어디서 들으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들으신 적 없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제 오늘 아시아투데이에 사설과 일면 탑 기사를 하는데 사설이 바로 이재명의 지금 민주당이 비례연합했던 그 비례연합 그 친구가 오늘 자진 사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시민단체에서 추천했던 그 반미 투쟁했던 그 청년 결의 그 결의라고 하는 조직이 그런 말 쓰는 데가 종북 주사파 아주 직접적인 종북 주사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들이 이 북한에 맨날 이렇게 지시를 받고 고깃도로 움직이는지 또 그 지시까지는 안 받고 공작금을 받는지 거기까지는 안 받고 그냥 따로따로 또 받는 자들의 관계자들에 의해서 뒤로 건너해서 그 지령을 받는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다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예. 오늘 사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했던 전지에 거기만 종북 주사파입니까, 여러분? 민주당이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자, 연합했던 세 축의 한 축, 연합의 한 축이 진보당 아닙니까? 진보당이야말로 통합당에, 그죠? 옛날 통진당에 그걸 계승 발전시킨 진보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시아투데이 사설에 이재명, 민주당은 종북, 반미가 당론인가? 이런 사설이 오늘 떴습니다. 이거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민주당, 새 진보연합은 용해인 기본소득당, 새 진보연합은 종북 주사파라고까지는 안 할게요. 거기는 신좌파들이 또 있으니까 여성주의라든지 또 녹색 환경 또 생태 환경이라든지 거기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할게요. 거기도 아마 주사파는 있을 거야. 그러나 진보당, 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또 시민단체, 야권연합정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시민사회복 인사 4명을 후보로 선출했는데 한미훈련, 사드를 반대한 사람들이 포함된 논란이다. 앞서 진보당에도 벌써 후보 3명 들어갔습니다. 종북파. 또 새진보연합 후보 3명 확정됐죠. 이들도 국가보안법 위반자, 종북 좌파들이 들어있어 시끄러웠다. 과연 민주당, 종북과 반미가 민주당 당론인지 묻고 싶다. 전재가 그만뒀어도 진보당은 다 후보들 3명이 있으니까요. 그게 반미와 종북이 당론이냐 이거예요, 민주당에. 오늘 사설에서는. 자, 여기에 이 청년 결의 하나 대표, 여기 제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이자 오늘 그만뒀습니다. 이 여성. 그 다음에, 근데 또 있습니다. 2번은요, 정영희 후보는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에서 사드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 요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러니까 이분이 저쪽에 어디 나주에 뭐 어딘가 어디 시골에 무슨 이장인가 뭐 이것도 하는가 뭐 그런 것 같던데 여러분 전국 여성농민은요 전국 농민회가 있는데 그 밑에 여성 조직이 전국 여성농민회 조직이거든요. 근데 왜 이분은 뭐냐 이런 곳곳에 민노총 산에 자 민노총 그러니까 민노총 산하에 자, 전국 농민회도 있고요. 여러 군데 조직들인데 여기 곳곳에 주사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들이 함께 뭉칠 때는 가장 주사파 중에 최고의 주사파들이 어디서 뭉치냐면요. 통일선봉대. 이 통일자 들어간 통일선봉대가 민노총 산하에 따로 있습니다. 이 조직. 여기 아주 똘똘 뭉친 종북 주사파들입니다. 얘네들이 8.15 때가 되면요. 그때 전후로 한 달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반미 활동을 해요. 미군 부대를 다 찾아다니면서. 여기는 100% 그리고 한 달 동안 다니면서 낮에는 그죠 반미 투쟁한다고 다니고요. 밤에는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사파 공부를 합니다. 책을 갖고. 그래서 그거 한 달 동안만 다니면 완전히 주사파로 탈색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무조건 근데 이 여자가 통일선봉대 대장이래.
선봉대들 끌고 다니면서 투쟁도 하고 교육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난 정영희 후보 얼굴도 잘 몰라요. 근데 통일선봉대 대장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 순간 통일선봉대다. 두 번째 대장이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논평할 가치가 없다. 이자가 들어가면요. 이 여성이 들어가면 이게 바로 일당백이라고 하는 제가 그런 겁니다. 이 활동가들이. 이자들이요. 국회 내에서 옛날식으로 통진할 때 막 그러니까 수류탄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탄이라 그래요. 최루탄 터뜨렸죠. 그러면서 막 국회에다 최루탄 터뜨렸죠. 기억나시죠? 그런 거 약과입니다. 약과 여러분. 국회에서요. 여러분 의회 본청에서요. 배를 활복하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피켓 뜨는 거 말고요. 그 피켓을 써서 오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실제 혈서를 써서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고 혈서 써가지고 혈서 피켓 만들어서 할 사람들입니다. 제가요. 센슈가 제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만약에 지금 그럼 제가 국회에서요. 좌파들이 이렇게 투쟁할 때 막 뭐라고 하죠. 제가 그 자리에서 자 실제 그 효과가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느냐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하고 오히려 고립되느냐 이걸 떠나서 그거 말고요. 제가요. 피켓 들고 안 가요. 혈서요. 거기서 혈서 써서 예? 종북 주사파 국회에서 쫓아내자. 그럼 근데 종북 주사파 국회에서 쫓아내자 13글자거든요. 이거 피 갖고 피로 쓰려면 너무 피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피로 못 써요. 그러니까 주사파 퇴출 5글자 쓸 수 있습니다. 이거 피가 이건 적당한 피 웬만큼 나면 5글자 써요. 그게 5글자로 제가 혈서를 쓴다니까요. 그런 각오와 결의와 투쟁력과 의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실제 그렇게 하느냐 아니냐는 국민들 때문에 너무 과격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할 수 있지만 쟤네들이 쓰면 나도 쓴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단식하면 나도 다 가서 단식한다. 쟤네들이 윤석열 퇴진 단식 투쟁하면 그 옆에서 나도 단식 투쟁하는 거예요. 예? 주사파 퇴출 단식. 이렇게 해야지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22대 국회가 계속 사설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그래서 비례대표는 각 분야 전문가를 국회로 보내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는 게 목적인데 민주당이 본래 취지에 역행하며 종북 가구, 종북, 좌파, 반미 운동권, 범죄자 이들이 국회에 입성하도록 판을 깔아줬다는 비판이 많다. 이들을 반정부 세력을 노골적으로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세력인데 합법적으로 여의도에 끌어들일 일은 없을 것이다. 근데 다 지금 끌어들였어요. 끌어들여서 끝났어. 이건 끝. 자, 그래서 아시아투데이 사설은 끝에 이제 이들이 자 지난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조했는데 그러면서 친북, 종북 인사가 국회에서 경찰, 검찰, 국정원, 국방부 핵심 자료를 열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는 모양이다. 이럴 바에야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 이런 말이 왔는데요. 거기서 센슈가요. 이걸 다 열람할 수 있다는 게 제가 국회 보좌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30대 나이 30 지금 제가 나이가 60이 됐으니까요. 30대 때 제가 국회 보좌관을 했는데 그때는 국회 보좌관이 30대 나이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50대가 국회 보좌관이었는데 그 당시 34살인가 그때 국회 34살 넘어선가 국회 보좌관을 했는데 제가요. 다 국회 보좌관 하면 뭐가 있느냐. 비밀인가 취급증이 2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2급 자격증이 취급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2급짜리 국가 비밀을 제가 열람할 수가 있어요. 자료 요청하지 말고 제가 가서 열람도 할 수 있어요. 아셨습니까? 얘네들이 상임위에서 국방위 상임위에서 그렇죠? 또 정보위 상임위에서 또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대통령실 나와. 예. 그 다음에 정보위는 안기부 나와. 국정원 나와. 이래서 그 자료들을 다 요청할 수 있어요. 열람할 수 있고. 국회가 이렇게 종북 주사파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을 안 쓰는 게 우리가 중도층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옛날에 낡은 언어들은 이런 거를 끌어들인 것보다 주사파, 종북. 종북이란 말은 심상정 의원이 만든 겁니다. 왜?
종북 심상정 의원은 주사파가 아닙니다. 무슨 파야? 마르크스 레닌파입니다. 과거에. 그래서 심상정 의원이 만든 거를 제가 그래서 심상정은 주사파를 싫어하죠. 예, 산업행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종북은 좌파를 만든 지칭해서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종북 주사파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를 요구합니다. 사설은 끝났고요. 자, 햇살님, 그래서 간첩들 이번에 의원되면 나라 끝장났습니다. 예, 송경희님, 지석균 국회로 들어가셨는데 아닙니다. 저는 86 운동권으로 퇴출돼야 될 저는 그 대상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되고 예, 그 택도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워낙 막말을 험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갈 수도 없고 자격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시아투데이 울면 탑 띄워주세요, 여러분. 오늘 흥미진진한 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 제가 띄워주시면서 비트코인 1억 원 돌파 9개월 만에 5배 상승.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오늘 비트코인이 여러분 오늘 비트코인이 1억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제가 바로 비트코인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 때문에 여기서 비트코인 얘기 듣고 금을 사야 돼? 비트코인 사야 돼?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비트코인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자, 비트코인 1억 원 돌파. 비트코인이요. 벌써 9개월 전만 해도 2천만 원대고요. 그 전에는 600만 원. 막 이렇게. 자, 오늘 비트코인이 오늘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업비트에서 오늘 1억 13,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더리움이라고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외에 또 우리가 금이 있으면 은도 있잖아요. 금을 비트코인, 은을 이더리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더리움도 덩달아 고점을 향해 간다. 그런데 도대체 이 비트코인 오늘 일면에 이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올랐느냐? 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4월 20일이면 다음 달이네요. 21개 반감기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관측된다.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앞두고 매년 100에서 200% 상승률을 보였다. 그랬죠? 지난해 6월은 2,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자, 지금은 1억 원이니까요.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 운용사에서는 책임자는 이게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가 기관 투자자 자금이 유입돼 가지고 이런 유입세가 가속화되면서 이 반감기하고 또 겹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최고치를 경신한 거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여러분 이제 귀를 쫑긋하고 비트코인 상식은 아셔야 되잖아요. 금을 살까 비트코인을 살까 이렇게 족같이 관광. 저는 금이요 선배님. 순금이 최고죠. 픽토어처님. 말구순이 은값도 오르겠네요. 이랬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이 오르는 거는요. 제가 이미 여기 보시면 요 책이 있거든요. 요 책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투자. 여기 제가 쓴 책입니다. 2019년이니까요. 지금부터 한 3, 4년 전에, 한 4년 전에 썼던 거죠. 제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전문가. 이 책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책을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투자할까 말까 전에 제가 그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이제, 우리 아시아투데이, 요 아투TV에서는 이제 이걸 일일이 다 해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로 오시냐? 절로 센슈TV로 오셔서 요 책이 필요하신 분들을 제가 센슈TV 안에서 제가 방송할 때, 댓글로 출근길 센슈나 여기 남겨주시면 요 책이 필요하면 제가 이 책을 공짜로 다 드릴게요. 전부 다. 원하시는 분들 다 드릴게요.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다만, 주소 써주시고, 요거 제가 모르겠어요. 택배비가 2,500원인지 4,000원인지 모르는데, 택배비만 주시면 만약에 한 100명이다. 그럼 100명 다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작가기 때문에 작가 보유분 책이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 무료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거는요. 지금 3월 12일인데 지난달에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게 도대체 이걸 어디다 써먹는 거야.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비트코인을 사서.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그랬던 이거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디지털 코드입니다. 디지털 코드. 이거를 미국의 증권거래소.
우리나라도 증권거래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증권거래소 또 위원회에서 이거를 이제 사고 팔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ETF를 정식으로 승인을 해준 겁니다.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 증권 그죠?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식을 결정할 때 이 바구니 같은 펀드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그래서 유로화 또 엔화 달러 이 세 개가 국제적인 화폐죠. 이걸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바구니에 넣어서 이 세 개 이를 한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이 세 개가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거에 따라서 한국 우리 원화는 얼마나 이게 돈이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갔지? 이렇게 우리가 보통 따진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달러에 비하지만 달러 가치가 너무 떨어지면 또 엔화나 유로화 가지고 또 그걸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ETF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증권시장에서 이렇게 바구니 펀드를 만들어서 상장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라가 인정해 준 거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이 어둠의 세계에서 아셨죠? 암시장에서만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공식적인 시장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북한도 암시장이 있잖아요. 똑같이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는 저 어둠에서 햇볕을 보고 나온 거고요. 국가가 보증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작년까지는 이런 가상화폐를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자산이 아니고 거래 자산이 아니고요. 그냥 갖고만 있는 자산으로 작년에 인정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거래도 할 수 있는 자산으로 미국이 인정하니까 전 세계가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따라 할 거예요. 그것, 즉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줬다. 지금까지는 컴퓨터의 개발자들이라든지 요런 사람들만 원래 갖고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반감기라고 그러는데 그건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비트코인은 4년에 한 번씩 이게 다 채굴을 한다고 해가지고요. 컴퓨터를 이 슈퍼컴퓨터로 막 돌리면 그냥 일반 성능 좋은 컴퓨터로 막 돌리면 막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디지털 코드가 딱 생성되거든요. 뭐냐면 비트코인이 생성될 수 있는 그 알고리즘에다 집어넣어서 막 생성하면 비트코인이 탁 비트코인을 이게 디지털 코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채굴한다 그래요. 꼭 금광을 채굴한다고 석탄 채굴한다는 식으로 요걸 할 수 있는데 4년마다 요게 채굴할 수 있는 숫자가 딱 절반씩 줄어들어요. 4년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80개나 남았나? 그럼 4년 있다가 40개, 다음 달에는 40개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이거를 채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채굴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 거래만 하는 건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 결론이 뭐냐? 비트코인을 살 거냐 말 거냐? 결론! 이 책을 보시면 다 답이 나오는데 결론은 자, 이 책은 이제 지금 안 팝니다. 이게 이제 일부 중고판을 팔겠네. 그러니까 이 책 사지 마시고 제가 다 공짜로 드린다. 뭐냐? 비트코인은 멀리 내다보고 장기 투자를 한다면 모를까? 지금 1억까지 올라갔잖아요.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거냐? 이때. 제가 5년 전에 이 책을 한 4년 전 이때 비트코인은 1억까지 간다고 그때 이미 예측을 했어요, 여러분. 예? 우리가 AI 시대 있죠. 인공지능 시대로 갈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1억을 예측했어요. 그런데 그럼 센슈도 4년 전에 돈 넣느냐? 그때는 600만 원 막 이랬을 때 그때 돈 넣느냐? 1억이니까 돈 넣었죠. 돈 넣었다가 서민이니까 돈 넣고 계속 그동안 4년 5년 묵히지 못해요. 서민이니까. 여윳돈이 없어. 그 600만 원 넣었더니 1,500만 원 됐어. 그럼 얼른 또 팔아서 빼서 1,500만 원 또 쓰는 거예요. 돈 쓸 때 있으면. 이러니까 1억까지 갈 동안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려면 첫째, 여윳자금을 반드시 투자해야지 절대로 가지고 있는 돈 투자하면 안 된다. 내가 쓸 돈. 정말 내가 여윳돈 중에 내가 그럼 없다고 생각해도 돼. 이런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하는 건데 그때 투자하십시오. 다만 저처럼 넣었다 뺐다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전부 다 작전 세력에 의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넣었다가 내가 한 6개월 이상 한 1년, 6개월에서 1년 정도 내가 넣었다가 까먹고 있을래. 이러면은 넣어도 되고요. 그다음 지금 1억 오늘 1억 만 원을 쳤는데 더 올라갈 거냐?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거는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거는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작전 세력들이 누구냐?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전 세계를 다 누비는 전 세계 자본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또 두 번째, 월가는 아니지만 이미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거대한 왕고래 세력들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 이 세력들. 또 전 세계적으로 매노하는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그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뭐냐? 고래 세력이에요. 왕고래는 아니면 고래 세력. 이들이 장난질을 합니다. 막 들어갔다가 나왔다 장난질. 이들이 막 가격을 올렸다가 내렸다 막 이래요. 그러면 가격 올라간다고 여러분이 들어갔다가 또 망합니다. 지금부터 올라가는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가냐? 저도 몰라요. 왜? 얘네들이 장난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으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개미들이 막 그거 올라가는 거 보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확 또 떨어뜨려서 또 그걸 다 털어먹어요. 그러나 크게 보면 가격은 올라간다. 그래서 그 등락폭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은 이 비트코인 투자하는데 들어가지 말아라. 비트코인 사지 말고 그럼 뭘 사? 금을 사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금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싶어. 그러면 내 돈이 없다 생각하고 여유 자금을 한 6개월 이상 여러분이 두고 계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지금 1억 가다가 갑자기 비트코인이 7천만 원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장난질을 치니까. 아시겠습니까? 이 책을 공짜로 100명 시청 100명 다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시아 투데이의 일면 탑 기사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상으로 오늘 핫도TV 화요일 여러분과 밤 8시 했던 지석교회 제야정치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 조금 흥분했던 건 정말 심각하고 열받아서 그랬는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in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 민간인 피난주인 한강 다리를 폭파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체적으로 허구적인 내용이 많다. 그래서 0%대 성장이 예측되는 이런 상황을 빨리 막아야 된다. 급등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제 급락을 한 거죠. 북한의 전 지역을, 북한 전 지역을 삐라로 도배를 해야 돼. 그 일을 못하면서 밥은 왜 드시고 있나?